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이른바 젠슨황 랠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일단은 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반도체 시장과 미중의 AI 패권 경쟁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명쾌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석에 계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배출해내는 것 같아요. 지난 2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확보한 블랙엘 GPU 26만 장 이게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물론 이것만은 다가 아니겠지만 이것 때문에 빌미를 줘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항상 트럼프의 말은 들어보고 또 결국 디테일을 또 따져봐야 되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사실 중국을 겨냥한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라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요. 네.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려면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이제 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와서 빨리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 정부가 또 그렇죠. 이제 가서 또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또 뭐 금관이나 훈장 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이걸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래 네.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또 다음 날에 상황이 반전되긴 했어요. 또 네. 엔비디아 최첨단 칩을 뭐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하루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의 블랙엘 GPU 6만 장 수출을 허가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얘기. 맥락이 없고 맥락이 디테일이 없고요. 네, 그렇죠. 항상 이제 뭔가 이제 협상을 하려는 뭐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우리 정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블랙엘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블랙엘 제품에 대한 이제 어떤 장점이라든가 강점, 협상을 이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압도적인가?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블랙엘이 이제 좋다는 건 알고 있고 최첨단 반도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좋은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네, 뭐 이렇게 칩 자체가 뭐 다른 칩들 대비해서 10년이 앞서 있냐,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블랙웰이라는 칩을 가지고 AI 인프라를 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를 구축했을 경우에 네.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게 되면 여기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 수 있는 옴니버스라는 또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리고 고급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쓰면 쉽게 개발할 것도 엔비디아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고생을 우리 흔히 노가다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블랙엘을 써야만 하는 지금 더 앞서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맞습니다.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뭐 그렇게 과정은 아니네요. 10년까지는 네,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그죠? 압도적인 것만 사실이에요. 압도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이제 블랙엘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수출을 이제 봉쇄한다 만다 준다 만다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라 그랬냐면 중국산 AI 칩을 쓰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칩을 많이 꽂아야 되니까 전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은 이제 지금 해주겠다. 보전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 업체들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칩의 50% 이상을 그러니까 자국산으로 채워라. 이게 바로 우려던 이 패권 경쟁, 자국산 AI 칩,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자국산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서 국가가 여기 개입을 하는 거. 두 나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네.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AMD 칩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중국향 저가 칩을 뭐 B20, 뭐 B30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네.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막혔고 아.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사실 가장 원하던 게 반도체였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반도체였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히토리오였는데 결국 트럼프가 반도체는 들어주지 않고 갔어요. 예. 원래는 이제 젠슨 왕이 이제 설득을 해서 중국에 이제 일부 반도체 풀어주려고 했는데 보좌진들이 정말 극구 반대해서 의견을 이제 나중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 심각한데 시진핑이 이번에 보면 그 바둑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예. 네. 바둑의 고수는 자기의 약점이 아닌 것처럼 블러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 칩 없이도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더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리수를 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엔비디아 칩 수출이 풀리는 순간 뭐 자국 국산화의 흐름들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국 어떤 칩이나 이런 이제 그 AI 컴퓨팅 인프라 쪽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네. 핵심이 이제 기술력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중국이 이제 반도체 자체 업체들이 이제 화웨이, 상하이텍, 비리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선두 업체들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AI 칩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돼요? 일단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보면 일단 단일 칩으로는 꽤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나오면 이거 뭐 엔비디아 H100 대비해서 성능이 80% 나온다. 그런 것들이 뭐 벤치마크 지수나 이런 것들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AI 인프라라는 거를 칩 하나 가지고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칩을 수만 장씩 연결해서 이제 그런 것들 수만 장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알 수 없는 버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사업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첨단 산업인데 왜 아날로그적이냐면 우리가 컴퓨터 고장나면 어디 수리기사 부르면 되고 뭐 인터넷 안 되면 수리기사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안 되면 클라우드 안 되면 누구를 부르죠? 그런 사람들 별로 많이 없어요. 전 세계로 봐도 그런 인력 풀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알 수 없는 버그들이나 이런 것 수만 개의 컴퓨터를 연결했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중국산 칩들을 쓰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검증된 엔비디아나 적어도 AMD나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의 칩을 쓰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디버깅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중국산 칩 같은 경우는 일단 단일 칩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걸 쭉 연결해서 쓰면 이게 칩 간의 또 어떤 유니포미티라고 해서 이제 그 균일성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뭐 문제는 있지만 개선 속도가 빠른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하되 좀 너무 또 과장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칩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건 뭐 확실한 팩트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고성능 GPU 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 정확하게 엔비디아 칩을 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데이터 효율을 극대화해서 칩이 아닌 에너지로 AI를 키우는 전략이다. 약간 이거 비아냥거리는 말 같기도 한데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걸 이제 여러 개 아니 뭐 성능 떨어지면 많이 꽂아서 그때 전력 많이 들어가는데 전력비 보존해주고 이 부분에 에너지 쪽을 보충을 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북한 소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면 북한에 목탄차라는 게 있어요. 말죠. 나무 떼서 이게 본 적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나무 떼서 차를 굴리는데 이게 얼마나 에너지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화석 그 나무를 떼서 네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기계 에너지를 얻는다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석유나 이런 것들 수입이 다 에너지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중국도 보면 반도체는 없죠. 최첨단 반도체는 없는데 전기는 많이 남아 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억지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또 그렇게 쓰다 보면 뭔가 방법이 생겨요. 계속해서 개선되고 효율이 되거든요. 효율성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중국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최첨단 GPU를 자기네들이 자체 기술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젠슨왕 랠리로 진짜 정말 반도체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뛰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을 넘고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조정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물론 뭐 단기 조정이긴 한데 뭐 지금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봤더니 이제 반도체 사이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과거의 메모리 경기 침체기가 1, 2년, 호황기는 최장 2년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왔는데 지금도 과연 그럴 것이냐 이게 이제 2년,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황 불황을 반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이클에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반도체라는 게 그 우리가 흔히 그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원유처럼 경제의 기초 원자재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통 4년 주기 사이클을 이야기했거든요. 업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다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면 딱 이게 4년입니다. 합치면. 요게 한마디가 4년인데 저는 이제 그거 사이클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맞아 떨어졌던 게 경기 사이클하고 어느 정도 연동돼서 갔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반도체가 최선행 지표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예. 그때는 반도체가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수요처가 대부분 B2C 제품이었어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맞습니다. 스마트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데 그렇겠죠. 왜 지금은 안 맞냐? 이게 지금은 전체 반도체, 특히나 고부가 반도체 수요의 절반 정도는 서버 쪽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인프라 투자고요. 대기업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겠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업체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내가 투자를 늦게 하면 경쟁사보다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게 변동폭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에 덜 민감해진 겁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쳤을 때 지금은 호황기입니까? 불황기입니까? 과거 잣대로 봤을 때는 그럼. 원래는 업사이클의 지금 끝물이에요. 원래 그 4년 주기로 했었으면. 네. 왜냐하면 반도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2023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렇죠. 3년, 4년, 올해가 5년, 3년째니까 원래는 올 상반기까지가 이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업황 사이클로 보면 이제 올 연말까지가 진행되는 게 맞고 제가 그래서 원래 여기 계속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사이클이 업 사이클이 끝물까지 온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뷰를 트럼프 때문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7월에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을 이렇게 쉽게 통과시킬지 몰랐고 OBBA라고 해서 3조 6천억 달러에 그렇죠.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요. 그리고 그 유동성 푼 게 결국은 감세해주고 하면 결국 빅테크로 흘러가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동성 효과로 통해서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을 더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업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나 이제 메모리 회사들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2027년까지 지금 업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불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뭐 2027년까지 지속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희소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 꽉 붙들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 보고서를 봤더니 AI 모델이 이제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가고 이제 진화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피지컬 AI, 물리적 AI 이렇게 넘겨오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계속될 것이다. 네.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네. 처음에는 LLM만 쓰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이런 진화의 속도나 이런 이 반도체 수요도 여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 할 때는 사실 메모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TSMC가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젠슨왕 행보를 보면 압니다. 2023년, 24년에 보면 허군날 이제 대만 가서 TSMC 만나고 와서 맞아요. 이제 더 투자해달라.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더 늘려달라. 자, 그러면 이제 TSMC에서 가격 올려주세요. 그거 계속 협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방문한 게 메모리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아하. 여기서 이제 추론 AI나 추론 이제 AI. 피지컬 AI가 중요해지니까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이제 가치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깐부 치킨을 그 이재용 회장과 먹는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젠슨왕의 따님이 그 마케팅 전문가래요. 네. 그래서 깐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그래요. 깐부 그리고 그게
강력한 동맹. 예, 철저하게 저는 계산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이 생성형 추론, 이저 추론형 물리적 피지컬 AI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서 먼저 이제 맞습니다. 동맹을 굳건히 하는. 앞으로 이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협력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냉정한 시각도 있어요. 2023년 메모리 침체기에 삼성, SK하이닉스 그런 마이크론 3사가 이제 생산량을 이제 줄였었는데 지금은 메모리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때 이제 이미 이 가격 조정을 위해서 약간 담합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가격 조정을 의도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수요보다는 이 가격 측면에서 이제 이게 핸들링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가격이 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하기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면요. 이제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원래 디램이 6, 낸드가 한 4,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메모리 시장에서.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디램이 뭐 7, 8, 뭐 낸드가 2,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게 네. 낸드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낸드가 계속해서 공급 초과 과잉이니까. 상황이, 공급 과잉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동률을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지금도 가동률이 100%는 아니에요. 낸드는. 근데 디램은 계속해서 그 HBM 쪽으로 수요가 좋았었고요. 예. 올해 들어서 범용 메모리 쪽이 4월부터 본격 반등을 했고 실질적으로 폭발적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쇼티지 상황이 가속화된 건 8월부터입니다. 8월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일반 서버양 주문을 대량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쇼티지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램은 그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시 자연스러운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네. 이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건데 TSMC가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발표했네요. 내년부터 AI 칩의 생산 가격을 최대 10%까지 올린다. 용도별 근데 다만 일괄적으로 그동안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차등해서 올리겠다. TSMC 뭐 가격 정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은 일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썼다가 이게 바뀌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이게 재밌는 게 내년부터 예. 4년간 롱텀으로 연 단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가격 정책을 처음 보는데요. 저도. 그냥 올리겠다 내리겠다 네네. 아니고 앞으로 장기 플랜을 장기 플랜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쓸 거면 오래 쓰고, 근데 계속 올릴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든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야. 내년부터 5에서 10%씩 매년 올리겠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나 AI 쪽의 칩들은 연간 10%씩 거의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칩 같은 경우는 이 고객한테 가격 정하기 좀 빡세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쪽은 5%만 올리고,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것들은 7%만 올리고. 그 매년 7%씩 올리고 매년 10%씩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말은 우리 말고 할 데 없어. 라는 거고요. 이런 가격 정책은 처음인데 지금 그래서 뭐 당장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9월에 통보가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결국 이 말은 반도체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건 역시 뭐 삼전이나 SK하이닉스에도 좋은 소식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죠? 여건은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TSMC 파운드리니까 삼성전자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폭력적인 가격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삼성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 삼성이 TSMC의 한 80% 수준의 기술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검증하려고 하겠죠. 그럼 고객들이 이제 TSMC가 미우면 삼성전자로 와서 파운드리 역할을 좀 대신 해달라 이렇게 조율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슈퍼칩이 기술 한계에 도달하면서 칩의 시대가 끝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니 지금 이제 한창 활활 타오르고 그렇죠. 있는데 기술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요의 한계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붐이 좀 사그라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가 있지. 지금 시장 통화라는 상황하고 너무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얘기인데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뭐 어떤 악재도 보이지 않으니까 반도체 쪽에서 네네. 그냥 이제
혹시나 여기 문제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들여다보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전혀 그 반도체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전혀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당장 블랙웰에서 루빈이 되면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데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전혀 이제 납득이 안 되네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고성능 반도체의 버블이 꺼질 것이다라고 경계론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방송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제 뭔가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반박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들이 그 지금 투자를 너무 과잉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물리잖아요. 예. 메타도 사실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보다 너무 지금 채권 발행해서 뭐 투자하겠다라는 게 좀 그게 리스크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누가 돈을 벌죠?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무리해서라도 뭔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저게 뭐 버블이 오고 수요 절벽이 오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논리가 맞냐?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계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황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고요. 너무 다 좋은 상황이고 다만 주가가 그 업황을 반영하는 것보다 좀 더 과하게 예, 선반영됐던 것들은 있는데 그게 최근 며칠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예쁘게 저는 예쁘게 간극이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싹 됐습니다 오늘. 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님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과 주가 분석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